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해킹 사건들, 당신의 정보는 지금 안전합니까? 지난 2025년 4월 18일 새벽 대한민국에서 통신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SK텔레콤의 서버가 뚫렸습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어요. 악성 코드가 서버 안에서 무려 수개월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2,600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SKT 해킹으로 시작하지만 SKT 해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SKT 해킹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들 중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규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해커가 은행 수천 곳을 동시에 마비시킨 사건, 국가 핵시설을 원격으로 폭파 직전까지 만든 해킹, 한 번의 클릭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꿀 뻔한 공작.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이유가 있어요. 해킹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여러분의 계좌, 여러분의 비밀번호. 이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해킹 사건들을 알면 왜 이게 벌어지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시작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SK텔레콤의 보안팀은 자사 서버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해커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SKT 서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커들이 심어놓은 것은 BPF 도어라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BPF 도어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해킹 도구입니다.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으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버 안에 숨어서 외부에서 명령을 받아 작동하는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집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도둑이 집주인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짐을 꺼내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악성 코드가 최초 발견 이후에도 계속 발견됐다는 겁니다. 총 30종 이상의 악성 코드가 SKT 서버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것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빠져나갔을까요? 최종 조사 결과 유출된 것은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인 IMSI, 단말기, 고유번호인 IMEI 등 개인정보 25종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IMSI 기준으로만 2,695만 7,749건, 파일 크기로는 9.82GB, 서버 23개가 감염됐습니다. 9.82GB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이것은 일반 소설책으로 환산하면 약 980만 권 분량의 데이터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SKT가 취한 대응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킹이 처음 감지된 것은 4월 18일이었지만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것은 3일 후인 4월 22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그 후 SKT는 유심 무료 교체를 발표했지만 처음에는 교체 수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600만 명이 기다리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교체 건수가 제한적이었으니까요. 결국 SKT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 것일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PF 도어 악성 코드는 이전에도 중국 연계 해킹 그룹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도구입니다.
또한 통신사 핵심 인프라를 노린 정교한 공격 방식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현재 경찰청과 정보당국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차원의 해킹,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해킹 사건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 이란 나탄즈 핵시설. 이곳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장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기계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장이 계속됐어요. 수백 대,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가 연달아 망가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실제 기계는 망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몇 달 후 벨라루스의 한 보안 회사가 이란 컴퓨터에서 정체불명의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경악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정교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된 코드였습니다.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스톡스넷. 스톡스넷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코드는 단순히 컴퓨터를 해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실제 물리적인 기계를 파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를 공격한 최초의 사이버 무기였습니다. 스톡스넷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이 악성 코드는 원심 분리기를 제어하는 지멘스 산업용 제어 시스템을 노렸습니다. 원심 분리기가 정상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제어 화면에 거짓으로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기계를 과속으로 돌리거나 갑자기 멈추게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화면에서 모든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사이에 실제 기계는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수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군사 폭격 없이 단 하나의 코드로. 나중에 여러 보도를 통해 스톡스넷의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한 사이버 무기였습니다. 공식 확인은 없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 프로그램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과 다수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톡스넷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21세기 전쟁은 더 이상 총과 폭탄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코드 한 줄이 핵시설을 파괴하고 전력망을 끊고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증명한 것이 스톡스넷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미국 소니 픽처스 직원들이 출근했더니 컴퓨터 화면에 해골 그림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갔다. 평화의 수호자 가디언즈 오브 피스라는 이름의 해킹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협박했습니다.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빼앗은 데이터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그 영화는 김정은을 암살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해커들이 빼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임원들의 연봉 정보, 아직 개봉 안 된 영화 원본 파일, 배우들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 사내 갈등과 험담이 담긴 내부 문서들. 이 모든 것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메일 유출이 파장이 컸어요. 당시 소니 회장이 다른 임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흑인 영화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나온 겁니다. 회장은 결국 사임해야 했습니다. 소니 픽처스가 입은 피해는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미국 FBI는 수사 결과 북한 정부 연계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영화 인터뷰가 자국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북한은 이 영화를 전쟁 선포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게 반발했었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을 사이버 반달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결국 영화를 온라인으로만 공개하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한편의 코미디 영화가 국제 외교 사건이 된 겁니다. 2017년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에퀴팩스. 에퀴팩스는 미국인 대부분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 미국에서 중요한 금융활동을 하려면 에퀴팩스가 당신의 신용도를 평가합니다. 즉, 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미국인 대부분의 이름,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주소, 금융거래 이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뚫렸습니다. 어떻게 뚫렸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원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은 겁니다. 아파치 스트러치라는 소프트웨어에 취약점이 발견됐고 해당 업체가 2017년 3월에 보안 패치를 배포했습니다. 에퀴팩스는 이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2달 후인 5월부터 해커들이 이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퀴팩스가 이것을 발견한 것은 7월 29일이었습니다. 해커들이 약 76일간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져간 겁니다.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1억 4,700만 명분이 유출됐습니다. 미국 성인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에퀴팩스 해킹의 진짜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입니다. 신용카드 번호 같은 것들은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회보장번호는 다릅니다. 이것은 평생 바꿀 수 없는 번호입니다. 1억 4,700만 명의 사회보장번호가 영구적으로 위험에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이 정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하거나 세금 환급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에퀴팩스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고 최종적으로 7억 달러가 넘는 벌금과 합의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해킹이 발생한 후 에퀴팩스 임원 3명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회사의 해킹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미국 주가 하락 전에 먼저 팔아치운 겁니다. 이것은 내부자 거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2021년 5월 7일 미국 동부 해안 주유소들이 일제히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로 연료를 채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 연료가 부족해 비행 경로를 바꿔야 했습니다. 미국 동부 17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이 해킹당했기 때문입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 동부 해안에 공급되는 연료의 약 45%를 운반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길이만 해도 약 8,800km에 달합니다. 범인은 다크사이드라는 러시아 연계 해킹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것은 랜섬웨어였습니다. 랜섬웨어는 상대방의 파일을 암호화해서 잠근 후 돈을 내면 풀어주겠다는 방식의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런데 다크사이드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이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불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미국 핵심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해커들에게 50억 원을 낸 겁니다. 미국 정부는 나중에 비트코인 추적을 통해 지불된 45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스 파이프라인 하나가 뚫려서 미국 동부 전체가 연료공황에 빠진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전력망, 수도 시스템, 병원 네트워크, 금융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인터넷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 하나가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이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2020년 12월
미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개월, 어쩌면 그 이상 동안 미국 정부 내부 네트워크에 누군가 접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재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미국에서 가장 기밀이 높은 기관들의 시스템이 모두 뚫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공급망 해킹이었습니다. 솔라윈즈라는 IT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의 업데이트 파일 안에 악성 코드를 심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수만 개의 기관이 자동으로 감염됐습니다. 솔라윈즈를 사용하는 고객은 전 세계 33만 곳이 넘었습니다. 그중 1만 8천 곳이 악성 업데이트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기관 목록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미국 재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일부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같은 테크 기업들, 수백 개의 대학과 연구기관, 배후는 러시아 해외정보국, SVR, 연계그룹인 코지베어로 지목됐습니다. 이 해킹이 특히 공포스러운 이유는 기간입니다. 처음 악성 코드가 심어진 것은 2019년 10월로 추정됩니다. 발견된 것은 2020년 12월. 약 14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솔라윈즈 사건이 무서운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보안을 잘해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뚫리면 여러분도 뚫립니다. 미국 정부가 아무리 보안에 투자해도 그들이 사용하는 IT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파일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급망 해킹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이 취약점은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해킹으로 돈을 버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지금까지 전 세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수조 원을 훔쳐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 됐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킹 그룹들이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훔친 암호화폐만 약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전 세계 어딘가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뚫릴 때마다 그 돈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담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커들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SWIFT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SWIFT는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국제 금융통신망입니다. 해커들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명의로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송금 요청을 보냈습니다. 무려 8억 5,100만 달러를 필리핀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뉴욕 연준은 처음에 이것을 정상적인 요청으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약 1억 달러가 필리핀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마닐라 카지노를 통해 세탁됐고 대부분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SKT 해킹, 스톡스넷, 소니 픽처스, 에퀴펙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솔라윈즈, 북한 라자루스. 이 모든 사건에서 해킹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보안 패치를 미룬 것, 이메일 링크를 클릭한 것,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심하지 않은 것. 모든 대형 해킹의 시작은 인간의 작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해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SKT 해킹은 이 거대한 사이버 전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피해자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조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안전한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모든 계정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면 오늘 바꾸세요. SKT 사용자라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켜두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